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의료 공백 사태 해결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의 태도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2,000명의 방점이 찍혔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오늘은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로 베이스라는 말이 눈에 띄죠. 민주당이 제안했던 여야 의정 협의체도 여당과 정부가 받기로 했습니다. 자, 변곡점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한없이 멀어졌던 이 네 개의 주체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첫 소식 안보경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오늘 2026년도 의대 증원을 제로 베이스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2,000명 증원에 방점이 찍혀있던 기존 입장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특히 제로 베이스라는 단어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원칙에 방점을 찍어왔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원점 재검토를 언급했습니다.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하여 의료 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여야 의정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모두 모여서 얘기하고 이제는 국민들의 불안을 빨리 해소해 드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협의체 참여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2025년도 의대 정원도 논의하자고 나섰습니다. 25년도 정원의 규모도 논의해서 굳이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한 대표는 여야 정부터 협의체 논의를 시작하고 의료계 참여를 설득하자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자, 어쨌든 논의의 테이블인 협의체에 여야 정은 참여하기로 했죠. 의료계만 들어오면 됩니다. 올까요? 야, 여기도 약간의 변화는 감지가 됩니다. 홍난 기자가 이어갑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언급에 의료계는 일단 환영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는 진일보한 입장에 긍정적이라고 밝혔고 대한의사협회 또한 정치권의 인식 변화는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협의체를 통한 대화 제안에도 참여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논의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서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는 참여할 수 있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렇게 봅니다. 또 다른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관계자 역시 2025학년도 원점 재논의가 아니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도 의제로 올려야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해왔지만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가 엿보이는 겁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도 현실적으로 증원 0명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도 증원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공의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치권의 들러리를 설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야에서 동시에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문책론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말실수도 많고 누군가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요. 대통령실은 경질 가능성 아예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정말 기야말 얘기를 하나 또 들었는데 스스로 전화할 정도면 경증이다. 전화를 못하면 그 죽는 거 아닙니까? 장관, 차관 문책해야 됩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최근 경증 환자는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사실상 박 차관을 겨냥해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중요한 임무를 맡은 공직자들이 국민들께 좀 걱정을 끼치거나 오해를 사는 언행을 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 차관은 지난 2월 브리핑에서도 의사를 의세로 들리게 발음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 행동을 한 일은 없습니다. 민주당은 조규홍, 박민수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즉각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경질론은 여권에서도 나왔습니다. 일단 박민수 차관에 대한 경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료계 쪽에서는 박민수 차관이랑 마주 앉는 것조차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실과 친윤 진영은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장 차관 인사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소통에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은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때라며 교체에 반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자, 이 와중에 정부는 응급실 대란을 막겠다며 현장에 군의관 15명을 긴급 투입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지금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군의관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새로운 대안을 찾겠다고 하는데요. 졸속 추진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장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제부터 응급실을 축소 운영 중인 아주대병원에 파견된 군의관은 모두 3명입니다. 이 중 먼저 투입된 1명이 하루 만에 근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오늘 투입된 2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종 충남대에 파견된 군의관들도 환자 진료는 할 수 없다고 밝혀 복귀 조치했고 충북대 역시 군의관이 부담감을 호소해 다른 업무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제 5개 병원 응급실에 군의관 15명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응급실 대란을 해소하기는커녕 사흘째인 오늘 응급실에 근무하는 군의관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정부가 긴급한 처치를 요구하는 응급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현장 투입에 급급해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내가 경기를 했는데 열경기인지 아닌지 구분을 짓는 것도 못할 거고 뭘 해야 되는지 응급처치도 모를 거고 통화를 누구랑 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현직 군의관 A씨는 채널A에 군의관 사이에서도 정부의 비협조적인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있는 데다 의료사고가 날 경우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생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제야 국방부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의정 갈등 돌파구가 열릴까요? 한인기자 정치부 손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실 입에서 제로 베이스라는 말이 일단 나왔습니다. 뭔가 좀 기류가 바뀌는 거예요? 네, 대통령실과 정부 원래도 의료계가 대안을 갖고 오면 검토한다고 했었다. 달라진 게 없다고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실 기류 변화 조짐은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의료계가 대안을 가져오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한다고 했었는데요. 오늘 대통령실 제로 베이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025년 의대 정원은 못 건드리더라도 2026년 정원은 제로 베이스,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이 2026년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는 거였는데 중재안 쪽으로 가까워졌죠. 근데 지금 2026년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로 베이스가. 네. 근데 의료계는 계속 2025년도 의대 증원안 백지화를 주장해 왔잖아요. 네. 그럼 어떤 거예요? 맞습니다. 역시나 오늘 의료계 공식 입장도 당장 2025년도 정원을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료계 또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난달 말엔 대통령 국정브리핑에 공수표에 불과하다고 불신을 먼저 드러냈다면 오늘은 전향적 자세를 환영한다며 사뭇 누그러진 분위기였습니다. 어쨌든 말은 좀 순해졌어요. 뭔가 돌파구가 될 것 같습니까? 현재는 가능성이 있다 수준일 것 같습니다. 출구가 도저히 안 보이던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을 본 정도라고 할까요? 일단 25학년도 수시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9일이 중요합니다. 의대 정원이 132명으로 늘어난 강원대 모집 공고를 볼까요? 모집 정원 숫자가 명시돼 있죠. 여권에서 접수가 시작되면 25년 정원은 돌이킬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의료계와 정부도 숨통이 일부 트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대통령실로서는 26년 정원을 재검토한다 하더라도 25년 의대 증원이 1,509명이란 성과는 얻은 상황이죠. 역대 정부가 해내지 못한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이뤄지는 겁니다.
의사들도 정부가 2026년 의대 정원을 원점,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자고 나온 거니 복귀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부와 의료계가 명운을 걸고 기싸움을 벌여왔는데 명분은 생긴 겁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절묘해요. 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2026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데 국민 48%가 찬성으로 반대보다 높았고요. 내년 의대 정원 확대를 물어보면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56%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곧 입시가 시작되는 내년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 다만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정원은 협의하라는 절묘한 여론의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자, 그런데 박민수 차관 문책 논의 지금 여야에서 나옵니다. 이 교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까? 네, 일단 대통령실은 그건 다른 문제라고 완강한 입장인데요. 다만 여당에서는 의료계의 복귀 명분이 된다면 열어둬야 하는 것 아니냐, 정부를 서서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미묘한 태도 변화, 여야 의정 협의체가 의정 갈등의 변곡점이 될지 기대가 나오지만 아직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좀 찾아가면 좋겠네요. 아는 기자, 정치부 손인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기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5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결론 나왔는지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세아 기자, 끝났습니까?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영부인 사건을 다루는 만큼 위원들이 신중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수사심의위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김건희 여사 변호인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수사팀이 오후 4시 넘어서까지 위원들을 상대로 수사 결과를 설명했고 이후 김 여사 측 변호인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위원들 간의 토론과 기소 여부 표결만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위원회 그 안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졌을까요? 네, 오늘 최대 쟁점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와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많이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특정 현안을 해결해달라며 가방을 건넸고 김 여사가 이를 알고 받았다면 알선수재나 뇌물수수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김 여사 측은 최재형 목사가 함정을 파놓고 가방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잠시 뒤에 심의위 결론이 나올 텐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오늘 수사심의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김 여사 기소 여부와 직결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의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위원회가 수사팀과 똑같이 불기소 결론을 낸다면 사건 수사는 종결됩니다. 반면 기소를 권고하면 수사팀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죠.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1심 재판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했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 모른다고 한 발언 허위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 처장이 기억에 없다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법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검사들의 질문에 답변한 겁니다. 검찰은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이 허위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이 하급 직원이라 기억에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검찰이 2015년 호주 출장에서 함께 손을 잡고 찍힌 사진도 있는데 교류가 기억이 안 나느냐고 했지만 직원들은 시장을 만날 기회가 없어 일부러 사진을 찍으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출장 당시 김 전 처장과 편한 사이라 함께 카트를 타고 골프를 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김 전 처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따라온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 등에서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도 사전에 준비한 답변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은 오는 20일 검찰이 구형하고 이르면 다음 달 중에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계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군 방첩사령부를 방문해서 충암고 후배들과 식사회동을 했다며 계엄 모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국방부는 정상적인 업무였고 충암고 출신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계엄설의 배후로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했습니다. 계엄 논란의 핵심이자 하나회 이후 최초의 군기문란 파벌, 충암파를 척결해야 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올 초 방첩사에서 방첩사령관 등 충암고 출신 4인 비밀 회동을 했습니다. 이 장관이 올해 3월 국군 방첩사령부를 방문해 충암고 후배들인 여인영 방첩사 사령관, 영관 장교 2명과 식사 모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이 군 방첩사를 방문한 것이 수상하다는 겁니다. 그 당시 방첩사 간부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고 부글부글 끓었다고 합니다. 충암파 일당들이 모여서 뭐 하는 것이냐,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 이런 것입니다. 국방부는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장관의 당시 방문은 방첩사와 경찰의 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학교 출신들이 아닌 모든 참석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민주당이 계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임명을 제거하고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60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막이 올랐습니다. 조금 뒤면 사전 투표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첫 TV 토론도 열립니다. 해리스 대 트럼프, 트럼프 대 해리스. 워낙 박빙이죠. 전 세계가 긴장한 채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오늘 오후 대선 경합주 중 한 곳인 미 남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사전 투표 절차가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주내 군인, 해외 유권자 등 부재자 우편 투표 용지를 미 전역에서 가장 먼저 발송하는 겁니다. 사전 투표는 우편 투표와 투표소 현장 투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편 투표는 투표 용지를 신청해 우편으로 받아 선거일까지 선거위원회로 발송해야 하고, 현장 투표는 선거일 전 학교, 지역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등에 마련된 투표소에 직접 찾아가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우편 투표는 노스캐롤라이나, 현장 투표는 현지 시각 16일, 펜실베이니아를 시작으로 주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4년 전 대선 사전 투표율이 69%까지 치솟은 만큼 초박빙 대결로 펼쳐지는 이번 대선에서도 사전 투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시각 10일 열리는 두 대선 후보의 첫 TV 토론이 사전 투표에 영향을 미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측이 상대 후보의 발언 도중에도 끼어들 수 있도록 마이크를 켜두는 한 마이크 방식을 요구하는 등 양측은 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결국 한 마이크 사용 없이 90분간 맞대결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Doesn't matter to me. I'd rather have it probably on, but the agreement was that it would be the same as it was last time. 해리스는 TV 토론이 열리는 펜실베이니아에 미리 도착해 닷새간 토론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미국 대선 사전 투표 절차가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모시고 이 대선 상황 너무 궁금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60일이나 남았는데 벌써 사전 투표 막이 올랐는데 이 중요한 겁니까? 사전 투표? 그렇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사전 투표를
그 표심을 결정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한 유권자의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1억 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로 표심을 결정했거든요. 그렇군요. 코로나19 시국이긴 하지만 그래서 증가하긴 했지만 이번에 좀 감소하기 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로 이제 그 표심을 표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그 사전투표의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돼서 그 앞으로 이제 사전투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거잖아요. 그러면 11월 표심과 좀 다른 표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해리스의 돌풍이 거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전투표할 때 해리스의 돌풍이 보다 더 고려된다면 해리스 후보에게 다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많아질수록 그쪽으로 조금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다. 근데 현재 보면 여론조사 보면 박빙이에요. 그죠? 박빙 상태인데 특히나 2개 주가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그 7개 경합주 중에 펜실베니아, 조지아주가 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펜실베니아 주는 중서부의 러스트벨트 지역의 가장 중요한 경합주고요. 19개 명의 선거인단이 배정이 돼 있고요. 남부 선벨트에서는 조지아주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선거인단 16명이 어떤 배정이 돼 있는 주입니다. 그리고 현재 두 주가 박빙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2개 주를 이기는 후보가 선거인단 270표를 확보해가지고 대선 승자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추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섣부르지만 이 2개 경합주 지금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누가 유리한 거예요? 딱 붙었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딱 붙었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앞선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펜실베니아나 조지아 모두 경제, 물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프래킹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천연가스를 추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후보가 상반된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제 그 해리스 후보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섰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흑인과 젊은 유권자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심이 적극적으로 동원돼서 해리스 쪽으로 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두 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레이스가 지금 이번 대선의 축약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주의 승자가 대선 승자가 되는 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층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표들이 있잖아요. 미국은 딱 양당 제도잖아요. 공화당, 민주당. 그래도 표심이 좀 움직입니까? 그렇습니다. 두 정당의 양당의 전당대회가 끝나면 한 70% 정도가 표심을 결정한다고 해요. 그게 이제 정당 지지층들이 결정을 하는 거고 나머지 30% 무당파 중도층이 이제 남은 2달 동안에 표심을 결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 레이스가 상당히 그분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30%나 꽤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뭐 변수가 뭘까요? 이게 뭐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 좀 30%의 마음을 움직일 변수가 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 30%의 표심을 움직일 2가지 변수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9월 10일에 개최될 대통령 TV 토론. 두 번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입니다. 9월 10일에 개최될 그 TV 토론은 아무래도 해리스 후보를 검증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TV 토론에서 해리스 후보가 얼마만큼 대선 후보로 역량을 보여주느냐 그 부분이 이제 검증을 받을 거고 이 TV 토론 결과가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9월 18일에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한 형량이 선고가 될 거거든요.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어떤 그러한 중죄가 그 선고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무당파나 중도층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청자분들은 펜실베니아주와 조지아주를 주목하시면 좋겠고 9월 10일 TV 토론이 일단 보시면 또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방한했습니다. 이달 말 물러날 예정이니 고별 정상회담인데요. 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임기 중 12차례나 정상회담을 가지며 브로맨스를 과시해왔죠. 기시다 총리는 오늘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과거사도 언급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승현 기자, 지금 한일 정상은 뭐 만찬 중입니까? 네, 조금 전 윤 대통령 내외와 기시다 총리 내외의 만찬 자리가 시작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난 건 오늘로 12번째인데요.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의 마지막 방한 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주 앉은 한일 정상은 지난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총리님과 함께 일궈온 성과들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ここソウルで私自身、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人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と申し上げました。 진전된 사과 대신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를 밝히며 우회적인 유감의 뜻을 재차 전했습니다. 양국은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제3국에서 한일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양국이 서로 도와주자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수단 쿠데타나 이스라엘 중동 전쟁 때 서로 협력했던 사례를 발전시키기로 한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다음 총리가 누가 되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에서는 기시다 일본 총리 후임 경쟁이 치열합니다. 오늘 고이즈미 전 총리 아들이 전격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총리 후보자가 12명이나 되는데 최근 지지율에선 고이즈미 후보가 1등을 기록했습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200명 넘는 취재진을 둘러싸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3주 뒤 열리는 일본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에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私が総裁になれば古い自民党と決別する覚悟です。 2009년 정치에 입문한 신지로는 사상 첫 북일 회담을 성사시켰던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의 둘째 아들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해 43세 젊은 정치인이자 준수한 외모로 일본 내에서 정치계 아이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자민당 내에서도 지지율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환경상 시절 환경 문제에 대해 재밌고 쿨하고 섹시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실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まず環境大臣時代の私の発言が適切に伝わらなかったことがあったとしたらそれは反省しています。 의원 내각제인 일본은 집권 여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데 현재 출마를 선언했거나 선언할 후보만 12명입니다. 정치 비자금 문제 등으로 인한 지지율 저하로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는 다르다며 선을 긋는 후보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보수표를 의식한 나머지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전환하겠다고 외치는 후보들도 있어 한일 외교가에선 새 총리 체제 하에 한일 관계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갑니다. 철근도 떨어졌는데요. 4명이 다치고 고속도로가 한때 마비됐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커다란 화물차가 고속도로 한가운데 걸쳐 있습니다. 앞유리는 모두 깨졌고 앞바퀴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견인 차량이 차량을 수습하는 가운데 도로공사 직원들이 잔해들을 연신 치웁니다. 25톤 트럭이 중앙분리대를 넘어와 있는 상태로 있었었고 많이 찌그러져 있는 상태라서 자력 탈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요. 어젯밤 8시 26분쯤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맞은편 1톤 화물차와 SUV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화물차가 싣고 있던 철근도 쏟아지면서 부산 방향 4개 차로와 서울 방향 1개 차로가 전면 차단됐습니다. 뒤에서 오던 차량들이 고속도로에 꼼짝없이 갇히면서 5km 넘는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임시 복구를 마친 뒤 일부 차로가 개통됐지만 극심한 정체는 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논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조금 전에 결론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결론과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하라고 권고했는데요. 수사심의위가 열린 대검찰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채아 기자, 수심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조금 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라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김 여사를 처벌하기가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건데요. 오늘 수사심의위는 오후 2시에 열려 5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영부인 사건인 만큼 신중한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위원들은 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 설명을 오후 5시 반쯤까지 들은 다음 위원 간 토론과 표결을 거쳐 불기소 권고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명품백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 대가가 아니고 선물일 뿐이라는 김 여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뭐 대가와의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많이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을 포함해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등 6개 혐의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김 여사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 걸로 보입니다. 수사심의위가 수사팀과 같은 의견을 낸 만큼 김 여사 사건은 그대로 종결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최종 처분도 다음 주 안에는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음주 역주행을 한 포르쉐 차량 결국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는데요. 암투병 중이던 50대 배달기사가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경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젊은 남성이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겁니다. 영장 갖고 오시라니까. 옆에는 포르쉐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서 있습니다. 오시라고. 영장 없다고요. 영장 없이. 여기서 제가 적시하는 거 맞습니까? 남성은 20대 A씨. 어제 새벽 1시 반쯤 포르쉐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했고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50대 배달기사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오토바이는 반토막이 나 있었고요. 사후 영장 들고 온다 말아라 이러면서 경찰이랑 싸우고 있었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술에 취고 사고 충격으로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은 그렇게 했습니다. 50대 남성은 배달을 마치고 사무실에 복귀하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수년 전 직장을 잃고 배달업에 뛰어든 두 자녀의 아빠였습니다. 특히 자신이 암투병을 하는 상황에서도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며 생계를 책임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암에 걸리셔가지고 죽기 전까지 이제 그래도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경찰은 A씨를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공항 주차장에 주차할 때는 문 잘 잠궜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골라서 40차례 넘게 금품을 털어온 전과 사범이 붙잡혔는데요. 출소 2년 만에 또 차량 털이를 한 겁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청주국제공항 주차장.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주차된 차들 문을 열어봅니다. 한 차량의 문이 열리자 내부를 뒤진 뒤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다른 주차장에 가서도 범행은 계속됩니다. 후드로 얼굴을 가린 채 운전석에 들어가더니 트렁크도 열어 내부를 샅샅이 뒤집니다. 30대 남성 A씨가 공항 주차장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차문을 잠그지 않고 비행기를 타는 일부 공항 이용객들이 있다는 걸 악용한 겁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일주일 새 40차례 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인적이 뜸한 새벽 시간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는 차량들을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는 문이 잠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현금과 가방 등을 합쳐 400만 원어치를 훔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미 4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지난 2022년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생활비가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의정부 경전철 운행이 중단돼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전동차가 고장났는데 이 열차를 밀어주려 투입된 다른 전동차 바퀴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구에는 7시간이 걸렸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궤도 위에 경전철 전동차가 멈춰 있습니다. 전동차 주위의 작업자들은 수리 작업에 여념 없습니다. 오늘 오전 7시 7분쯤 의정부 경전철 발곡역을 출발한 전동차가 고장나면서 전 구간 양방향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고장난 전동차 승객 20여 명은 임시 통로로 약 20m를 걸어 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고장 전동차는 동력 변환 장치에 문제가 생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 열차를 밀어주려고 투입된 다른 전동차 바퀴가 선로 교차부에 끼면서 꼼짝 못하게 된 겁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순환 노선이고 후진이 불가능해 전동차가 한 대만 멈춰도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거 타고 해롱역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걸어가려고. 걸어가면 한 20분? 불편해요. 동네가 여기니까. 오래된 건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오후 2시가 조금 넘어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열차 운행은 7시간 만에 재개됐습니다. 의정부 경전철은 정확한 고장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 이용객에는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자신과 교제하는 여성이 다른 남성과 술을 마셨다며 둔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최근 같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상태였습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여성 2명이 식당 앞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대 남성이 등 뒤에 무언가를 숨긴 채 다가옵니다. 순식간에 망치를 꺼내들더니 초록색 옷을 입은 여성에게 마구 휘두릅니다. 옆에 있던 여성이 말리려 들고 식당에서 나온 다른 남성도 망치를 빼앗으려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남자하고 술 먹고 있을 때 열받으니까 와서 망치를 되게 덕질하고 휘두르는 거. 어깨 등에 찰과상을 입은 50대 여성은 망치를 휘두른 60대 남성과 3개월간 교제한 사이였습니다. 여성의 전화 신고로 체포된 남성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는 걸 보고 화가 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곳에서 망치를 휘두른 남성은 지난달에도 여성을 폭행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돈 문제로 자신을 무시한다며 여성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여성에게 위치 추적과 긴급 호출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여성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 구속심사를 하루 앞두고 추가 폭행이 발생한 겁니다. 법원은 상해 혐의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뮌헨 올림픽 참사 52주기였던 어제 독일 뮌헨 이스라엘 영사관 근처에서 그때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장총을 들고 건물 앞을 배회하는 한 남성. 이내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현지 시각 어제 독일 뮌헨 이스라엘 영사관과 100m가량 떨어져 있는 나치 문서센터 근처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초소를 향해 총격을 시도한 10대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Jetzt identifiziert ist und es handelt sich tatsächlich um einen 18-Jährigen mit der österreichischen Staatsangehörigkeit nach meinem Erkenntnisstand, der in Österreich wohnhaft ist. 현지 경찰은 용의자가 이슬람 문화권에 친숙한 가족 출신이라며 종교적 이유로 이스라엘 영사관을 공격하려 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지난해 이슬람 테러 조직을 선전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총격은 1972년 뮌헨 올림픽 기간 중 팔레스타인 테러 조직 검은 9월단이 올림픽 선수촌에서 이스라엘 선수단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뮌헨 올림픽 참사 52주기에 발생했습니다. CNN 등 외신들은 이슬람의 반유대주의 테러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Aber eines ist klar, es gibt einen schlimmen Verdacht, weil es heute eben auch der Gedenktag, der Jahrestag des Attentats damals war bei den Olympischen Spielen 1972. 현지 당국은 뮌헨 내 이스라엘 시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요즘 은행들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입만 쳐다본다는 말이 나옵니다. 대출 관련 언급이 너무 잦아서 이 시장에 혼선을 준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 원장을 사실상 겨냥해 일침을 놨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대출 규제는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런 과정에서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하는 획일적 기준을 정할 경우에 국민들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당국의 개입을 강조했던 이복현 금감원장을 겨냥한 메시지로 읽힙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거고. 이 원장은 지난 2달간 대출과 관련해 3차례 상반된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7월 초 이 원장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흐름을 지적했고 이는 20여 차례 금리 인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은행들의 이자 수익 논란이 일자 한 달 뒤 금리 상승을 바란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한도를 축소하자 이번에는 실수요자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들이 오히려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제동 걸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 금감원장과 전체 맥락에서는 같은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가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전 회장의 처남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에게 부당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는데요. 손 전 회장의 관여 여부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어제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 김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한 지 9일 만입니다. 검찰은 어제도 서울 관악구 김 씨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법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매매 가격을 부풀려 우리은행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내준 대출액 616억 원 중 350억 원 정도를 부당대출로 파악했습니다. 김 씨의 대출도 여기에 포함된 돈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대출 경위와 대출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손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우리금융지주 경영진이 부당 개입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우리금융 측은 검찰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씨가 우리금융 내 다른 계열사 대출을 받은 사실도 드러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초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인유한 의원 어제 문자가 찍히면서 수술 청탁한 거냐 시끄러웠는데 의료 상담은 무슨 얘기입니까? 네, 수술 부탁 문자 논란에 휩싸인 인유한 국민의힘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됐습니다. 의료 상담 필요할 때 이용하라면서 이 번호 공개한 사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지호 전 당대표 정무조작 부실장입니다. SNS에 인 의원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명함을 그대로 공개하면서 의료 상담 필요한 분들 전화해 상담받으라고 한 거죠. 어제 사태를 비꼰 건데 말이 상담이지 항의 전화라고 알려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 의원 측 생각 그대로 많은 양의 전화가 쏟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김 전 부실장 권익위에 부패방지법으로 민원까지 넣었고요. 이 대표 팬카페에선 잘했다. 전화해서 의료 상담 받아야겠다는 댓글 이어졌습니다. 인 의원은 뭐 그냥 원래 알던 사람이 좀 얘기해서 그냥 전화 한 통 한 것이다. 해명을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따위 문자나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고받고 국민들이 이거 보면서 너네가 인간이냐?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뒷배 없으면 수술도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까? 집권 여당은 뒤에서 응급실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인 의원 윤리위 제소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평산마을인데 뭘 지킵니까? 네, 민주당이 평산마을을 지켜달라고 나섰습니다. 이틀 뒤면 이재명 대표, 문 전 대통령 만나죠. 그런데 이 대표 지지 유튜버가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예고한 겁니다. 직접 이 유튜버와 통화를 해보니까 오는 29일 1,000명 이상은 무난히 모일 거라는데 침묵 집회라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국 혁신당을 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나서 시작이 된 겁니다. 내부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탈당을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를 만든 게 바로 문재인이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지금이라도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하고. 근데 당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저걸 이제 제지시키기 위해서 침묵 집회도 콕 집어서 자제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대표 지지층이 많이 모였던 지난 전당대회 때도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적 있었죠.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합시다.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민주당 정부를 세우고. 어제 민주당은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안 된다고 입장낸 데 이어서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집회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유튜버들의 집회 예고는 뭐 자주 있는 일이기도 한데 이번엔 이재명 대표까지 직접 나서서 자제시킨 게 눈길을 끕니다. 네, 민주당이 일단 지금은 검찰 수사에 맞서서 싸워야 할 때라고 했는데요. 속내를 취재해보면 문 전 대통령 일가뿐 아니라 이 대표도 수사에서 자유롭지 않죠. 이 시점에 현 정부와 검찰을 겨냥한 야권의 단일 대오가 무너져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 주목받는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의 비난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고요. 네, 오늘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추석 선물이 좀 다릅니까, 서로? 네,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추석 선물 이야기인데요. 정치적 메시지도 담길 수 있어서 많은 주목을 받죠. 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올해 추석 선물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왜 돼지고기일까요? 네, 이 대표가 작년 추석 때는요, 전복을, 또 재작년엔 굴비를 돌렸거든요. 수산물 여러 차례 건넸으니 이번엔 축산물 택한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 되고 첫 명절 선물이에요? 뭐죠? 네, 한 대표의 추석 선물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선물용 당 예산 5천만 원을 기부하기로 한 건데요. 비대위원장이었던 지난 설에도 선물 대신 6천만 원을 연탄 기부했었죠. 이번 기부처는 물색 중이라네요. 좋은 일에 쓰는 거군요. 대통령 선물도 볼까요? 네, 윤 대통령은요, 올해도 지역 특산물을 택했습니다. 경남 진주의 도라지 약주, 제주 서귀포의 청귤 핸드크림 담겼고요. 이런 와중에 일부 야당 의원들 대통령 선물을 보이콧했죠. 아무리 대통령 미워도 추석 선물 만드느라 고생한 우리 지역 농민과 소상공인들 정성까지 외면해선 안 되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감정을 표현하고 여행지를 추천해주는 AI 집사 로봇. 영화 속이 아닌 우리 일상에도 곧 등장할까요? 국내 전자업체들의 주도권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돼 두 발로 걸어다니는 AI 집사 로봇. 숙면을 위한 조명까지 챙겨줍니다. Hi LG. Switch into the sleep mode. Yes, I'll switch to sleep mode. I'll adjust the light brightness and turn on the starlight. Have a comfortable night. LG전자가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인 이파에서 선보인 AI 집사는 잘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자 눈이 하트로 바뀌며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업계 최초로 생성형 AI를 탑재한 보이스 허브 주축이 돼서요. 각 AI 가전들과 연결시켜 고객의 삶을 더 편안하고. 삼성전자도 공 모양을 닮은 AI 집사 볼리를 선보였습니다. Hi Wally, I got some plans on Saturday. Can you suggest some place in Berlin to check out your friends? Sure, I'll recommend some places you can visit on weekends in Berlin. 바닥에 빔 프로젝터를 쏴 유명 명소 사진을 보여줍니다. 볼리는 약 먹을 시간도 챙겨주고 전화가 걸려오면 알려주기도 합니다. 내년이면 만나볼 수 있어 AI 집사 로봇이 우리 삶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국내 최대 석탄 생산지였던 장성광업소가 88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장호림 기자가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1936년 일제강점기에 문을 열어 88년간 국내 최대 석탄 생산지였던
강원도 태백의 장성광업소. 한때 6,000명 가까이 근무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장성 한광은 한 달에 680m라는 좋은 기록을 세웠는데 이것은 세계 제2위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국내 석탄 총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책임질 정도로 석탄 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왔지만 석탄 수요가 급감하면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변으로는요, 그간 광부들이 타고 이동했던 열차부터 이렇게 모자 장비들이 남겨져 있고요. 탄광에 들어갈 때 안전수칙 등의 안내문이 큰 벽을 채우고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앞쪽으로 보이는 작은 입구로 가보면요. 이렇게 긴 철로가 있고 탄광으로 내려가는 열차에 탑승할 수 있는 갱도 입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게 되면서 더 이상 이 모습들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폐광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성광업소에 대해 폐광을 결정했습니다. 탄광에서 한 17년 근무를 했습니다. 중심적인 이제 탄광이 장성 탄광이었습니다. 이제 폐광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저 폐광을 겪어본 장본인으로서 좀 아쉬움이 좀 있죠.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지금의 장성공업소 부지에 청정 메탄올 제조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민 연료이자 추억의 산물인 연탄을 공급해준 장성광업소는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중계 영상 너머로 관중석의 성남 분위기가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경기 직후 김민재 선수가 관중들에게 무언가 말을 하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임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광판에 홍명보 감독이 소개되자 일제히 야유하는 관중들. 급기야 구호까지 외칩니다. 경기장을 찾은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향해서도 구호가 이어집니다. 분노한 축구 팬들의 현수막까지. 경기장은 응원 대신 비난으로 가득 찬 가운데 참다 못한 김민재는 팬들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못하기를 바라고 이제 응원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당사자인 붉은 악마는 지기를 바라고 응원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애꿎은 선수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강인도 첫 경기를 응원이 아닌 야유로 시작해 매우 안타깝다고 털어놨습니다. 저희 선수들은 100% 감독님을 믿고 감독님을 따라야 되고 당연히 많이 아쉽고 많이 화가 나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응원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충분히 팬들의 마음도 이해를 하고요. 또 그거는 또 제가 앞으로 또 견뎌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경기장 안팎에서 비판에 휩싸인 홍명보호. 선수단은 짧은 휴식 후 내일 새벽 5만 원정길을 떠납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어제 하나와 기아의 프로야구 경기에서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하나 타자 페라자가 기아 더그아웃을 향해 삿대질을 했는데 왜 그랬는지 배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접전 끝에 연장으로 접어든 하나와 기아. 10회 초 하나 타자 페라자가 헛스윙하며 삼진을 당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삿대질을 합니다.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더그아웃 쪽에 뭔가 손짓이 있었어요. 끝까지 노려보는 페라자. 이범호 감독은 심판에게 항의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앞선 8회 초 2루에서 3루로 전력 질주하던 페라자가 땅볼을 잡던 3루수 김도현과 충돌했습니다. 김도현 선수가 유격수 쪽으로 이동해서 잡는 위치였고 페라자 선수도 피하려고 했는데 지금 동선이 겹쳤어요. 페라자가 한참을 괴로워하는 김도영에게 다가가 지켜보고는 미안하다는 듯 등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기아 일부 선수단이 페라자를 꾸짖은 겁니다. 고의가 아니었고 충분히 사과했는데도 지적을 받자 불만이 쌓였던 것. 김도영은 이틀 전 경기에서도 강속구에 맞아 병원 검진을 받았습니다. 5회 초에도 부딪힐 뻔한 상황을 겪었는데 기아 측은 핵심 전력을 잃을까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관계자는 채널A에 김도영에게 아직 어지러움증과 통증이 남아있어 오늘 경기엔 출장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저기 백로로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지만 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은 31도, 모레 32도로 더 덥겠고요. 남부지방에는 밤사이 열대야도 계속되겠습니다. 더위 속에 서울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는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5에서 40mm로 양은 많지 않겠지만 빗길 조심해야겠습니다. 그 밖엔 구름 많겠습니다. 폭염주의보 영역은 더 넓어졌습니다. 현재 서쪽 지역 곳곳과 전남, 경남 전반에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최저 기온 24도, 전주와 부산 25도가 되겠고요. 낮 동안 서울 31도, 대전 32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은 더 올라서 다음 주 초반에는 33도 안팎의 더위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동해안, 제주 해안에는 너울이 높게 일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야 대통령실까지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의료 붕괴만은 막자는 겁니다. 자, 남은 한 자리, 이제 의료계 결단만 남았습니다. 그 어떤 명분보다 중요한 것, 국민 생명이란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협상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